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는 당신을 위한 자율신경계 사용 설명서를 쓴 한의사 김찬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한의원 운영하고 있고 자율신경계 이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여러 질환들을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런 질환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다뤘는데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두통, 어지러움,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불면증, 만성피로, 브레인포그 이런 질환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한의사로 일하다 보면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온갖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저는 너무 괴로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책은 그런 분들에게 당신이 그렇게 괴로운 거는 단순히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검사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이 흔들린 결과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증상을 따로 나눠서 보지 않고 자율신경계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이해해보자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이랑 관련된 이런 다양한 질환들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분 스스로도 이런 질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생활 습관들을 개선시키는 것이 자율신경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특히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병원을 다니다 보면은 의사에게 한 번쯤은 들었을 만한 말이죠. 스트레스랑 피로 때문에 불편한 거니까 스트레스 최대한 안 받게 하시고 잘 쉬시면 됩니다. 되게 쉽게 말하지만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을 듣는 환자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나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아니면 학교도 다녀야 되고 준비할 것도 많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이렇게 많고 할 일이 태산인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어떻게 쉬라는 말인가요? 어떻게 그런 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진료실에서 의무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어느 순간 내가 굉장히 무책임하고 의미 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환자를 생각하고 환자를 위한다면은 환자분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왜 그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의 몸과 마음을 보살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자세히 실천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도 늘 환자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환자분의 몸과 마음의 상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진료 여건상 그리고 진료 시간상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환자분들마다 맞게 정리해서 편지처럼 출력을 해서 드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여서 쌓이다 보니까 자료가 많이 쌓여서 책 한 권으로 출간할 만한 분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제가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쉬는 법에 대해서 정리한 휴식 수업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는데요. 잘 쉬고 몸과 마음을 돌아보며 질병을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건강한 사람도 포함한 모든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다면 이번 책은 이미 구체적인 불편과 아픔이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왜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이를 실질적으로 다스릴지에 대해서 자세히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자동 조종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 박동, 호흡, 소화기의 운동, 땀 분비 같은 전신의 활동들을 알아서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을 들어서 물건을 줍는다. 이거는 제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제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신체 활동입니다. 이거는 체성신경계라고 하는 게 작용하고요. 반대로 자율신경계는 내가 의도를 하거나 직접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밥을 먹었으니까 이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장을 움직여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위장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심장을 빨리 뛰게 해서 잘 도망갈 수 있게 해야겠다. 이렇게 내 맘대로 심장 박동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의 조절은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잘 해야 됩니다. 이 자율신경계 기능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조절이 원활하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타납니다.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조절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적절하게 나타나거나 과민하게 나타나거나 해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잘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의 변화, 자극은 우리에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의 정의 자체가 외부 자극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이
신체적, 정신적 반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천장이 무너지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린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하는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내겠죠. 근데 만약에 그 정도로 큰 소리가 아니라 그냥 돌멩이가 또로록 하고 떨어졌다. 그러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고 큰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내지 않겠죠. 근데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런 자극에도 화들짝 놀라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은 외부 환경의 변화나 자극에 대처하는 우리 몸의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한다면 자율신경계 기능이 좋은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이 좋다, 저항 능력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율신경계 기능이 좋지 못한 사람은 우리를 둘러싼 대부분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응력과 저항 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을 해서 몸과 마음이 힘들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건강한 사람이 볼 때 유별나다, 꾀병을 부린다, 예민한 성격이다, 그냥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런 고통을 겪는 환자분들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 예를 들면 가족, 연인,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가까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답답하거든요. 검사상 이상이 있는 것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환자는 매일매일 심장이 두근거려요, 머리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이런 얘기를 반복하니까요. 매일매일 아프다는 얘기를 듣는 것도 힘든 가족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꾀병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성격적으로 예민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마음을 편히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환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런 다양한 신체적 증상으로 많이 괴로워하시는 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답답함도 한몫합니다. 이미 여러 병원을 거치면서 그리고 각종 검사를 거치면서 검사상 이상은 없네요 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우울감과 불안감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은 절대로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증상들이 아닙니다. 진단 과정이 까다롭고 치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뿐입니다.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것이고 치료 방향도 명확하고 적절한 생활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지금보다 호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디가 불편해서 병원을 갔는데 검사를 했더니 이상이 없다고 하면 의사가 신경성입니다. 큰 문제는 없으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됩니다. 스트레스 잘 관리하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신경성 질환이다 라고 하면 단순히 내 마음속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와 자율신경계의 문제는 실제로 다양한 신체적 반응과 정신적 반응들을 함께 일으킵니다. 자율신경계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고통은 실제 하는 것이고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스트레스나 정신적 고통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질환들의 특징은 몸과 마음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공황장애를 예로 들어보면은 공황발작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발작이 나타날 때 급격한 불안감, 공포감이라고 하는 정신적 증상, 자율신경계 과민 반응으로 인한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떨림 같은 신체적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때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들은 단순히 그런 기분이 아니라 이거를 처음 겪는 환자분들은 내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게 분명하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부분 응급실에 갈 정도로 실제로 심장 질환이 있는 것만큼이나 큰 고통이 느껴집니다. 이런 신체적 증상들은 이 증상 자체로서 불안을 유발합니다.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는 것이 너무 무서운데 이러다 심장이 멎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불안은 또다시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신체 반응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거나 호흡이 더 가쁜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심해진 신체 증상은 또 다시 더 큰 불안을 유발합니다.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자율신경계 문제는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 몸과 마음의 문제를 모두 일으킬 수 있고 이 두 가지는 상호작용하면서 서로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문제는 컴퓨터로 비유를 하자면은 소프트웨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데 어떤 부품이 손상되거나 전선이 빠졌거나 하는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어서 작동이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하드웨어나 기계의 문제는 전혀 없는데 프로그램의 오작동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증상이 자율신경계의 문제냐 아니냐를 진단하려면은 먼저 우리 몸에 기질적인 질환이 없는지를 판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급격하게 빠르게 뛰고 멎을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예를 들어서 심장내과에서 심전도, 심장 초음파, 홀터 검사 등을 시행해야 됩니다. 진짜로 심장에 심각한 이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심장 자체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혹은 심장의 빨리 뛰는 증상을 유발할 만한 다른 질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심장이라는 하드웨어에 문제가 없는 것은 확인했으니 심장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문제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질환들은 대부분 의학적인 진단 기준 자체가 해당 장기에 기질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것이 전제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예로 든다면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진단 기준 자체에 대장 내시경을 먼저 해서 내시경상 대장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을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 같은 질환도 방광에 염증 반응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 두통으로 친다면 뇌에 기질적 병변이 없는지에 대한 검사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자율신경계 문제를 의심하게 되면은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유발되는 또 다른 증상들이 있는지 전신적인 상태에 대해서 꼼꼼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두근거림을 주증상으로 왔는데 전신적인 증상을 파악하다 보면은 어지러움, 소화불량, 지속적인 근육통 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주요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신적으로 동반되는 다양한 증상들을 꼼꼼히 관찰하고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자율신경계 자체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율신경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HRV, 심박변이도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자율신경계 기능을 수치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최근에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심장 맥박이 뛸 때 일정하게 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하는 미세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를 심박변이도라고 하는데, 자율신경계 작용에 의해서 이런 심박변이도가 생기게 됩니다. 이 심박변이도가 크게 나타날수록 자율신경계가 건강한 것이고, 심박변이도가 적게 나타날수록 자율신경계에 제대로 된 작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HRV 검사는 컴퓨터가 심장 박동을 분석해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의 전반적인 활성도,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 상태 및 각각의 활성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검사도 침습적이지 않고 5분 정도면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고, 한의원에서 하면은 건강보험 적용도 됩니다. 다만 이런 자율신경계 검사의 한계도 있는데 절대적인 검사는 아닙니다. 기능적인 상태를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의 검사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는다면은 아침에 찍는 거랑 저녁에 찍는 거랑 어디에서 찍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지 않겠죠. 반면에 혈압을 체크한다면 아침에 재는 거, 저녁에 재는 거, 집에서 재는 거, 병원에 재는 거, 현재 좀 긴장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혈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율신경계 역시 하루 종일 살아서 움직이는 기능적인 체계이므로 한 번의 검사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진 않습니다. 다만 자율신경 기능이 많이 안 좋은 사람은 언제 검사하든 명확하게 안 좋게 나오고, 자율신경계가 건강 상태가 아주 좋은 사람은 언제 검사해도 대체로 좋게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자율신경계 이상을 진단하려면은 먼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실제 기질적 질환이 있는지 검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혈액검사, MRI, CT, 초음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검사들이 해당하겠죠. 이런 검사들에서 기질적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자율신경계 검사와 전신적인 임상 증상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다만 자율신경계 검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참고를 하되 환자가 호소하는 실제 증상들이 좀 더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으면 건강한 것일까요? WHO에서는 건강의 정의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그리고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자가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더라도 여러 검사를 통해 명확한 이상 소견이 없으면 특정한 질환을 진단받지 못하면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WHO의 건강의 정의를 보듯이 이제는 구체적인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환자가 명확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이는 의학적인 치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건강, 질병 개념은 검사상 이상을 기준으로 불연속적으로 구분되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 병에 걸린 사람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최근의 의학적 흐름은 질병과 건강의 개념은 마치 그라데이션처럼 연속적이면서 명확한 질병으로 발전하진 않았어도 환자에게 기능적인 이상이 있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치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과 질병의 중간 단계인 거죠. 이는 한의학에서 전통적으로 있는 미병 개념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피로의 영향으로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건강과 질병의 연속성에 주목했습니다. 건강과 질병, 그 사이에 있는 상태를 한의학에서 미병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건강한 상태는 아니지만 아직 본격적인 병이 되지는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건강하다가 갑자기 생명에 위협을 주는 큰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는 반드시 미병이라는 과정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할 때 단순히 이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미병 상태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몸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데 힘씁니다. 우리가 한의학적 치료, 한의원 치료를 생각하면은 흔히들 몸을 보호한다, 몸을 건강하게 한다 라는 개념을 떠올리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검사상 이상, 기질적 이상을 중요시하는 서양의학과 달리 한의학에선 물론 명백한 질병이 있는 질환도 치료하지만 검사상 이상이 없어도 환자가 불편감을 느낀다면 적극적인 치료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제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범주가 더 넓은 거죠.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신체, 전신 상태,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고 이런 상태를 세분화하고 분류해서 디테일하게 치료를 해왔습니다. 이 자율신경계 이상도 이런 미병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장기나 신체 기질적 질환이 아직 나타나기 전에도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자율신경의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온몸에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오래 방치되면은 나중에는 실제 심각한 기질적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이 자율신경계 이상을 가진 사람이 뇌졸중이나 심혈관계 질환 같은 질환의 발생 위험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계 기능 검사를 통해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의 발생 위험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린 HRV 검사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자율신경계의 밸런스를 바로잡아주는 게 비로소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 질병을 예방하고 미병 상태에서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병 상태를 오래전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였던 한의학이 자율신경계 치료에 특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불편한 것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 몸에서 어떤 부위의 문제인지 세분화하여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소화가 안 되면 소화기내과, 팔이 부러지면 정형외과, 두통, 어지러움 있으면 신경과,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세분화된 분류와 사고방식이 급성병, 감염병, 당장 생명에 지장을 주는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현대 의학 발전이 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사고방식이 발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율신경계 이상과 같이 우리 전신을 조절하는 균형을 맞추는 이런 역할을 하는 시스템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이런 세분화된 분류를 통한 진료 방식이 한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처럼 범주화된 진단 체계에서는 자율신경실조증은 잘 사용되지 않는 병명이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은 다르지 않다. 심신일여라는 관점을 가집니다.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 정서적 상태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보고 이를 치료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과 몸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이 조화와 균형의 이상으로 인해 장애와 질환이 발생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진단 방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을
변증이라고 하는데요. 변증은 증상들의 집합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진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형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같은 신체적 증상과 슬픈 마음이 든다, 억울한 느낌이 든다, 잘 놀란다 와 같은 정신적 증상들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하나하나의 증상으로 본다는 거죠. 실제로 자율신경 이상으로 내원하시는 많은 분이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소화가 잘 안되고 어지러움이 심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은 신체 증상 못지않게 불안, 우울, 예민함 같은 정신적 증상도 함께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자율신경 실조증은 심신의 연관성을 강조한 한의학적 관점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대적 연구들도 이런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신경 이상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런 몸과 마음의 문제가 같이 나타나는 상태를 치료하려면 결국 자율신경계 기능을 회복하고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율신경계를 이렇게 치료하려면 저의 생각은 한의학적 치료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적 치료의 가장 큰 특징과 장점이 첫 번째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몸과 마음의 건강은 다르지 않다는 심신일려의 개념이고, 두 번째로 우리 몸의 기능적 불균형을 해소해서 몸과 마음 전체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자율신경계 문제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치료든 간에 수동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관리가 증상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도 하나씩 자세히 얘기해 볼 거고요. 책에서도 최대한 다양하게 직접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수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트레스란 외부 자극이나 외부 환경의 변화 같은 이에 따른 우리 몸의 반응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은 교감신경의 활성화, HPA-축이라고 하는 신경 내분기계의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우리 몸이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투쟁, 싸운다, 도피, 도망간다, 싸우거나 도망갈 때 같이 위급한 상황에 활성화되는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잘 싸우거나 도망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몸을 움직이려면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할 테니 호흡도 빠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잘 싸우거나 도망가려면 감각을 예민하게 곤두세워야 될 거고, 잠이 오지 않도록 강한 각성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근육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심장 같은 주요 장기로 혈류가 모이게 돼야 돼요. 할 것입니다. 반면 당장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소화기의 기능, 면역 기능 같은 것들은 뒷전으로 미루어집니다. 혈액순환에서도 손이나 발 같은 말초 부분으로는 혈액이 덜 가게 됩니다. 이런 반응들은 우리 몸에서 생존할 확률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지 않게 나타나거나 과도하다면 두근거림, 호흡 불편감, 시각이나 청각 등 감각의 예민함, 불면증, 가슴 답답함, 근육통, 소화기능 저하, 면역력의 저하, 만성피로, 수족냉증 같은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겠죠. 현대인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한 다양한 질병을 많이 앓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로 일단은 우리를 자극하는 외부의 자극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양한 부분을 신경 써야 되니까 그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대처해야 할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야 되고 남들과 비교해야 되는 현대사회의 특징도 생존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소입니다. 원시사회처럼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도 이런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몸은 마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스트레스가 나타날 때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고 HPA-축이 과활성화될 때 나타나는 반응을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싸우거나 도망가는 건데, 이런 반응들은 우리가 원신이었을 때는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는 유리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위험한 맹수를 만난다거나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부족을 만난다거나 진짜 싸우거나 도망가야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에게 혼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우리 몸은 당장 싸우거나 도망가라고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장 박동수도 올리고 근육에도 힘을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 상사를 때려 눕힐 수도 없고 다 때려치고 뛰어서 도망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다 견뎌야 합니다. 결국 투쟁 도피를 위해 일으켰던 스트레스 반응은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채 누적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도 출발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자극들을 줄이고 내 몸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현재 내가 위험하지 않다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명상, 호흡 훈련 등을 통한 이완 방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스트레스 사건이 반복해서 생각나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내 몸이 마치 생존의 위협을 받듯이 감각이 예민해지고 심장이 콩콩 뛰고 호흡이 가빠지는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 아니야, 괜찮아, 그냥 편하게 있으면 돼 하는 신호를 주는 것이죠. 실제로 내가 내 몸에 이런 신호를 주는 과학적인 방법이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고 이 중에서 가장 검증된 것이 호흡을 통한 이완법, 느리고 깊은 호흡법입니다. 이런 호흡법이 우리 자율신경계에 스스로를 안정시키는 신호를 주는데요. 이 책 전체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뒷부분에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이런 스트레스 반응들은 우리 몸이 싸우거나 도망가는 등의 활동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즉 뇌와 자율신경계에서는 몸을 써야 한다고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신체 활동량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투쟁 도피 반응을 유발하여 긴장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중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숨이 약간 차긴 하지만 운동을 지속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정도의 강도, 한 30분 정도 이상 주 3회 정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영상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황장애는 유명인들이 알았다는 소식을 통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병률이 워낙 급증하고 있어서 이제는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 되었습니다. 이 공황장애가 어떤 질환이냐? 공황장애를 겪어보지 않았거나 주변에서 보지 못한 분들은 그냥 좀 심한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정신과 질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공황장애는 질환 분류상 불안장애의 하위 범주에 속합니다. 하지만 공황장애의 주요 증상은 단순한 불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동반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멎을 것 같은 느낌, 식은땀, 질식할 것 같은 느낌, 가슴 통증,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급작스럽게 나타나서 10분 이내에 최고조에 달하면서 심한 불안이 동반될 때 이것을 공황발작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불안, 공포 같은 감정적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급성적인 신경생리 반응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발작을 처음 겪은 분들은 대부분 응급실에 가거나 내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한번 직접 겪어보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감, 불안이 동반된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신체적 고통도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발작이 한 번 이상 있고 발작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는 경우에 이거를 예기불안이라고 하는데, 또는 이런 발작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행동의 변화나 제약이 생길 경우 공황장애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발작이 일어난 후에 지하철 타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된다거나 특정 상황이나 장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이를 피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이 공황장애 핵심은 심장 같은 신체의 실제적 장기에는 이상이 전혀 없으나 뇌에서 불안과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가 과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자율신경계가 과민 반응하면서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발작 시에 나타나는 신체 증상은 마치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낄 정도로 심하지만 죽거나 몸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삐용삐용삐용 하고 울린다면 어떨까요? 불이 났나 보다, 큰일이다 하고 모두가 깜짝 놀라서 대피를 하고 하던 거를 내팽개치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살펴봤는데 불이 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불이 나지 않았는데 화재 경보기의 센서가 예민해져서 오작동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이와 유사합니다.
처음에 심장이 멎을 듯한 두근거림, 호흡곤란, 몸의 긴장과 떨림 같은 증상을 느끼고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한 후에야 그때 진짜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 공황 발작이 나타난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은 이런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매번 무섭고 불안합니다. 혹은 아직 발작이 나타나기 전에도 계속 또다시 그런 증상이 나타날까봐 걱정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불안은 자율신경계를 자극시켜 신체 증상을 심하게 만들고 이런 신체 증상들은 불안을 또다시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자, 다시 화재경보기 비유로 돌아와서 화재경보기가 매번 오작동하지만 실제 불이 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오작동을 하고 예민해진 화재경보기를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화재경보기를 고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또 다시 오작동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매번 경보가 울릴 때마다 하던 것을 내팽개치고 도망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공황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황장애는 그 증상이 극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주는 것에 비해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치료할 때 치료가 잘 되고 예후도 좋은 편입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공황장애라는 질환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것이 괴로운 것은 맞지만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황장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지행동치료도 환자가 이를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환자분, 많이 괴로우신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황장애로 죽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께 설명드립니다. 이걸 깨달아야 불안과 신체 증상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심해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걸 머리로만 이해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지속적인 호흡 훈련, 상담,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이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고장난 화재경보기를 고쳐야겠죠.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쉽게 울리는 화재경보기가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이 자율신경계가 과민해진 이유에는 다소 타고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스트레스, 피로, 불규칙한 생활 등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의과에서는 주로 정신과에서 처방되는 항불안제,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 항불안제가 쓰이는데요. 우리 뇌에서 진정작용을 하는 가바라고 하는 수용체에 작용합니다. 신경의 흥분 상태 자체를 빠르게 억제하므로 정신적인 불안뿐 아니라 두근거림, 불면 이런 신체 증상들도 빠르게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의존성과 내성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용하기에 적합한 약은 아닙니다. 미국 FDA에서도 의존성과 내성, 중독성의 문제 때문에 벤조디아제핀 계열 항불안제를 최소 용량, 최단 기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되는 항우울제 같은 약과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용 시에 신경계를 억제하기 때문에 기억력과 인지력의 저하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약의 대사 속도가 느린 노인에게서 좀 더 우려가 큰 편입니다. 또한 항불안제를 복용 후 인지력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를 조작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런 자율신경계 반응성을 조율하고 개선하는 데에는 한의학적 치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약 치료가 핵심인데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을 강제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상하부, 뇌간, 자율신경축과 HPA 축 전체를 조율합니다. 신경계의 반응성을 조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과민성과 부교감신경의 기능 저하를 동시에 잡아주고 뇌의 회복력과 스트레스 조절력을 높여 장기적인 안정성을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항불안제는 브레이크를 빠르고 강하게 밟는 약, 한약은 엔진과 브레이크 자체를 점진적으로 고쳐서 차가 부드럽게 달리도록 하는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공황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공황장애라는 질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이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여 증상과 불안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 자율신경계의 과민함을 개선하여 신체 증상을 안정시키는 것, 명상과 호흡 훈련,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자율신경계가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모두 필요합니다.